이번에는 한번 청문회 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청문회는 없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어떤 의원은 오히려 우리가 청문회를 당한 것 같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역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였는데요. 자료 제출을 놓고 여러 의원들이 질타를 했었죠. 특히 이제 병원 관련 자료 가지고 논란이 거셌는데요. 일일이 해명을 했습니다. 위원장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관련해서 자료 제출 미흡을 지적하니까 황교안 대표도 끝까지 안 냈다 이렇게 반박했고, 아들이 외국인 학교에 다닌 거 학비 자료는 왜 제출하지 않느냐. 그건 내가 안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홈페이지 보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술 관련된 자료. 난 유방암 수술 받았는데 내가 그러면 의원님한테 당신 전립선암 수술 받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또 반박했는데요. 하여튼지 좀 보기 힘든 청문회였습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18세 되면 네.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데 네. 선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18세가 되면은요, 홍준표 전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에 의해서 18세가 되는 해에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군대 가는 걸로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평소 온누리 상품권과 전통시장을 애용하고 있음 이렇게 동문서답을 보내왔어요. 현금은 콩나물 2,000원 사면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한테 저 할머니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 자,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방암과 관련된 부분은 여성들에게 모멸감을 주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오늘 성명서를 내겠다고 그러는 거를 제가 그냥 좀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포인트를 옮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거는 특혜 진료입니다. 제가 윤한홍 의원님 전립선 안 수술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거하고 다르죠. 똑같습니다. 제가 특혜 진료를 받았다면 윤한홍 의원께 전립선 안 우는 이해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오만불설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죠. 사과하십시오. 사과.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받았어요. 방금 전에. 이 열흘이 지나서 제출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놓고도 자료 제출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메일 주소에 오타가 있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열흘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보냈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변명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예. 이번에는 김성환 평론가 먼저 좀 이따가 준비 중입니까? 네. 정인환 교수 먼저. 참 그 청문회 치고는 좀 센 청문회였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지지자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 평가가 엇갈렸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 보기 드문 청문회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공격하고 누가 수비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돌려차기라고도 하고 뒤집기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박영선 사선 의원이잖아요. 예. 저는 이게 두 가지 면이 좀 오버랩 되더라고요. 예. 사선 국회의원의 박영선.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청문회를 통해서 이른바 저승사자, 무슨 뭐 저격수, 예. 또 뭐 송곳 검증 예. 이걸로 정말 이 성과를 올렸던 분이시잖아요. 그 박영선과 장관 후보자로서의 또 박영선. 어떻게 보면 이 두 어떤 박영선이 과연 저 분이 한 사람인지 생각이 날 정도로 예. 그런 판단이 좀 흐트러질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오히려 청문회 양상이 완전히 박영선 후보자가 오히려 어찌 보면은 좀 그 예를 들어서 유방암 어떤 문제 제기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전립선 암으로 뭐 공격한다든지 예.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왔는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오히려 이 대목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면 박영선 그 장관 후보자가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거절한 것도 문제지만 저는 원하면 보여드리긴 하겠다. 이런 표현들은 예. 과연 이 청문회를 보고 있던 어떤 지지자 중심이 아니라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다소 국회에 대한 어떤 경시 예. 또는 겸손하지 못한 예.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정은갑 위원께서 청문회 보신 소감은 어떠셨는지요? 저는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당초 취지 자체가 정말 어떤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정책을 제대로 할 것인지를 보는 굉장히 좋은 의미의 취지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예를 들면 뭐 논문 표절이라든가 어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낙마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에 가면서 사실은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임명을 강행하면서 이게 도대체 왜 하는가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뭐 자료 제출부터 해서 과연 그 후보자, 장관 후보자를 어떤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인신 공격성인 것인지부터 이제 논란이 촉발이 됐고. 근데 지금 뭐 청문회 자체 장을 보면 이게 하나의 정쟁의 장이지 무슨 검증을 하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럼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료 제출을 하든 안 하든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그럼 이걸 왜 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청문 제도 자체를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끌고 가든지 좀 더 구속력을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정책 청문회에 국한하든지 이제는 다시 한번 근원적인 문제를 더듬어 볼 필요까지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다 쓰셨어요? 연필 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저는 이제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요. 예. 한마디로 이제 후보자 다움이 없다. 공자님이 뭐랬습니까? 정치라는 거는 이제 정명 이름을 바로 잡고 그래서 이제 군군,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돼요. 이 말은 이제 후보자는 후보자다워야죠. 박영선 이분이 이제 청문위원으로 놓은 게 아니고 장관 후보자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후보자답게 공손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오만방자하고 제가 보기에 적반하장이에요. 자, 첫째, 자료 제출 145건 안 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본인이 청문위원 40차례 할 때 어떤 자료 요구했습니까? 옛날에 조윤선 장관 생활비 많이 쓴 거 가지고 얼마나 이게 공격했습니까? 본인은 이게 자료 중에 유방암 자료 빼고는 대부분 금전이나 돈 자료에 시장 쓴 거 이런 걸 왜 안 냅니까? 자료 제출. 이걸 이게 오히려 공격하는 거 유방 하나 가지고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유방암을 전립선암으로 이게 공격을 하는데 그런 질문의 뜻을 오해한 거예요. 그 지적한 거는 바로 특혜 진료, 갑질 의혹 병원에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그럼 이게 자료 내면 돼요. 근데 의원 보고 당신이 이게 전립선암을 할 수 있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후보자의 태도입니까? 이게 말로 오만의 극치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느낌은 전문성 검증. 진짜 이게 중요한 거는 전혀 없었어요. 이래 되면 이게 청문회 무효론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이게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 봅니다. 김성환 평론가. 네, 뭐 청문회 때 다양한 뭐 후보자의 어떤 자격을 검증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처럼 유방암 수술 자료를 내라고 한다던가 이런 건 좀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청문회 시작하기도 전에 복수열전이다. 그동안에 당신도 그렇게 했으니 똑같이 되갚아주겠다. 무슨 인사청문회 자리가 누구를 갖다 놓고 복수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검증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굳이 다 털어가지고 탈탈 털어서 다 알아보겠다고 덤비는 것 자체도 그건 원래 청문회 본질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청문회 자리에 나오면은 후보자는 무조건 다 굽시굽시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람도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청문회 자리 나오면 무조건 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좀 상대를 봐가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공격하거나 이런 거 자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그게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청문회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은 패널께서 해주셨는데요. 두 분 말씀 듣기 전에 잠깐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이 청문회 평가하는 것과 관련한 녹취가 있습니다. 한번 듣고 이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검증은 없고 흥신소 청문회, 관음증 청문회만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오로지 정쟁과 국정 발목 잡기로 악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당은 무책임한 정쟁을 그만두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당장 응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평가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7명 장관 후보자들 모두 부적격하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다만 이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 주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논의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적격을 넘어서 2명의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즉각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통일부 장관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인 김현철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합니다. 두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전에 최수영 네, 교수, 네. 박영선 후보자 어제 청문회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그 박영선 후보자의 이제 그 모습이 그 한 인물 두 얼굴이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사람 같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그래서 고랑이 일항되고 제가 일항이 고랑된다는 이제 그 속담을 썼습니다. 야. 언제 입장과 처지가 바뀔지 예. 모르다. 본인이 청문위원 할 때 이랬던 발언이 있더라고요. 청문회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고 여기는 이 공적인 영역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몰아붙인 걸 봤습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원하면 보여드리겠다. 그다음에 아주 이 프레임 취한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예를 들자면 현금 영수증 제출 여부를 할머니 콩나물 2,000원으로 대응 아주 이렇게 레토릭으로 치환하는 능력이 뛰어나는데 이게 말장난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본질에 답하는 자리, 그다음에 궁금증에 답하는 자리, 그리고 정말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통과할 적격인가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는 자리여야 되는데 이런 걸 느끼면서 어쩌면 많은 국민들이 평소의 언행을 어떻게 내가 해야 나중에 내가 되돌려받지 않는구나라는 하나의 교훈도 얻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최수영 교수님 말씀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데 아까 김우겸 대변인도 그렇고 또 박영선 후보자도 그렇고 이 말로 흥했던 분들인데요. 참 말로 또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김한기 변호사. 네. 사실 이번 청문회는 또 특히 박영선 중준이죠. 지금 여권에. 그러니까 청문회 대상이었으니까 이런 정쟁은 좀 예상이 됐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보궐선거도 눈앞에 있고 특히 탄핵 정국 이후로 한국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은 가장 격차가 좁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당 입장에서 뭔가 좀 보여줄 필요도 있고 또 박영선 의원은 지금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대표 입장이니까 또 이번에 또 언급되는 수많은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최종호 장관부터 시작해서 국민들 시각에서는 좀 부적격으로 지금 비춰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세에 몰릴 거라고 본인도 충분히 예상했고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그 공격에 대해서 아마 최선의 방어의 방법을 선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청문회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자리거든요. 사실은 이건 여야를 떠나서 자기 지지자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아마 박영선 의원께서는 4선 중진 의원이니까 정치인 입장에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국민들은 지금 행정각부의 장관으로 될 사람이 어떻게 지금 답변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과한 면이 있지 않나 그건 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정웅갑 의원, 정기남 교수 두 분께 향후 전국 전망과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일단 이렇게 청문회가 끝났지만 네.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 네. 어떻게 될까요? 당분 상당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재보궐선거도 있고 또 내년에 총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는 어쨌든 탄핵 정국 이후에 한치에도 물러나면은 죽는다라는 이런 어떤 각오들로 지금 임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전국 흐름에서 답답한 건 여권이죠. 어쨌든 간에 어떤 협치를 통해서든지 지금 여러 정책들 민생 법안이든 여러 법안들을 입법화시켜야 되거든요. 정 안 되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을 들고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최후의 하나의 수단인 것인데 예. 지금 주요 입법들이 지금 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 고위공직자 수사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예. 향후에 당분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권의 움직임을 보면은 여당한테 호락호락 하겠느냐. 지금 여당 원내대표는 발목 잡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정기남 교수. 일단 청문회 그 결과 자체는 지금 오늘 그 한국당이 7명 전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적격 예. 의사를 냈는데요. 저는 그것과 정반대로 또 문재인 대통령,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말 그대로 닥치고 임명 다 할 것 같아요. 예.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좀 전에 그 정은갑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4월 재보선이야 뭐 거의 다 이미 다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고 결국 이번 내년 총선까지 여야의 어떤 극한 대결 양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자, 그러면서 각자가 지금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대로 한국당 한국당대로 시간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이를테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일정하게 국민들에게 뭔가 성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문제, 남북 관계에서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쌓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근데 그런 것들을 시간 놓고 보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뭐 여름을 들고 가을에 들어가면서 더 어려워질 것이다. 고로 우리는 일정하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 문재인 전선만 굳건히 한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어떤 시간 게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과연 여러 국민들이 볼 때는 그 과정에서 정말 제1야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는 문재인 정부가 좀 뭔가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여기에 따라서 많이 상황이 좀 유변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각자가 저는 국민을 중심에 놓고 보는 그런 어떤 정당 노선으로 좀 회귀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전국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